네.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가 한참일 텐데 그래도 여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수성구 이 부모도서관에는 처음 와보는데요. 아주 시설도 멋지고 또 이런 좋은 곳에서 강연을 하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모도서관에서 저한테 이 타이틀은 이래 주시고 이 책을 미리 이렇게 좀 소개해 주셨어요. 이 책 내용으로 좀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오늘 제 강의도 이 책을 위주로 좀 하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는 2009년에 슈테만 카우프만이라는 분이 독일에 있는 일종의 과학자입니다. 이분도 계력 많이 연구하시고 2009년에 이렇게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이렇게 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생명체의 원리, 진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병원체, 바이러스나 이 세균 일부하고 바이러스 주로 위주로,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계력이나 말라리아, 에이즈, 치kungunya 요 몇 가지를 좀 다른 각도로 설명해 드리고 전염병 유행 위험 요소, 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적으로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리학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단어가 뭘까? 물론 여러 전공별로 다르지만 이 리처드 파인만 박사는 후세에 뭐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꼭 하나를 전달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하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자기는 원자 가설이 꼭 후세에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이 지구상의 모든 우주의 모든 게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를 잘 이해하면은 물질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자 가설하는 게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 또 영원히 운동을 계속하는 작은 입자로서 거리가 좀 멀면은 서로 당기고 해가고 전자가 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밀어냅니다. 그래서 파인만뿐 아니라 많은 물리학자들이나 뭐 이공계 생명과학 빼고는 원자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생물학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21세기는 생명과학 시대고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유전자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생물학 분야에서 생명체가 여러 가지 나타내는 현상들을 우리는 진화론으로, 다윈의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윈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쓰셨는데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멘델하고 같은 동시대에 살았고 다윈이 죽고 나서 2년 후에 멘델도 죽었어요. 근데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고 1859년 7년 후인가 이 멘델이 그 유명한 완두콩 실험으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아무도, 다윈은 몰랐어요. 다윈도 진화론 자기가 그때는 뭐 진화라는 이야기는 안 했죠. Descent with modification, 걔가 변형을 동반한 대물림, 이런 용어로 처음에 이렇게 썼는데 그 이제 지금의 말로는 진화, evolution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엄마 아빠를 닮은 자식이 나고 또 나고 이 현상을 유전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다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름대로 재미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학자들한테 뭐 요새는 안 맞죠. 안 맞는데 전체적인 틀은 아주 잘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 몸에 많은 부위에서 뭔가 엑기스 같은 게 모여서 점유율이라는 물질에 이렇게 농축이 되가 정액을 통해서 갈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는 거죠, 부모를. 근데 멘델은 완두콩에서 어떤 특질이 생겼다가 또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걸 보고 어떤 파티큘레이트, 뭔가 근거가 되는 물질이 있다. 그게 전달된다. 그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유전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분자생물학이 발달하고 오늘날은 어떻게 유전자를 정의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DNA가 실처럼 가닥이 되어 있는데 ATGC로 이렇게 뭐 그냥 보면 암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DNA 실 중에 특정한 부위가 RNA가 탁 만들어지는 부위가 있어요. 모든 실에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만 탁 만들어지고 또 많이 떨어졌다가 또 일부에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RNA, 우리 한국말로는 전사체라고 합니다. 전사가 돼서 만들어지는 물체라고 해서 전사체가 만들어지는 DNA 부위 조각을 유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인지 셀 수가 있고 사람 유전자는 뭐 2만 개다 어떻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실처럼 되어 있지만 군데군데 전사체를 만들어지는 부위가 있더라 하는 걸 알아내는 거죠. 그게 멘델이 이야기하는 유전인자고 또 다윈이 점유율이라 하는 개념적으로는 그랬죠. 그래서 다윈 이후에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데 전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짜 세균들, 진정 세균력이라고 해서 여기 박테리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고세균, 얘들도 세균인데 세균하고 진짜 세균하고 비교해 보니까 좀 다른 점이 많아요. 겉에 형태는 좀 비슷한 점이 있어도 사는 곳이 아주 그 극단적인 환경 있죠. 화산, 아주 뜨거운 화산 근처라든지 소금물이 많은 곳에 산다든지 뭐 이런 그걸 고세균이라 그래요. 아케아라고 하는데 이 고세균력이 이 진짜 박테리아 세균하고 다르더라 하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분자생물학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는 동물계 사람을 포함한 진핵 생물역인데 여기에는 식물, 동물, 곰팡이류, 균류, 그 다음에 원생생물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이거는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이렇게 균류도 아닌 좀 끼워 넣기 힘든 걸 다 합쳐서 아메바 같은 거 이런 거를 이 원생생물계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오늘 좀 이야기할 바이러스는 여기 안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세포도 아니고 이게 생명체가 물으면은 아니다 물질이다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영어로 되어 있는 도표에는 생명의 나무인데 이 지구화학 단계에서 지구가 45억 년 됐잖아요. 45억 년 되고 한 10억 년 후에 처음으로 세포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밀러 실험 같은 거 보면은 산소도 없었죠. 지구에는 공기에 산소도 없고 메탄 뭐 이런 것들 아주 독가스 같은 것들이 있고 천둥 번개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핵산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물질을 이루는 게 실험적으로도 만들어집니다. 번개를 치게 하고 유리관에 메탄하고 암모니아 같은 거 넣어갖고 그 유명한 실험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부속품들이 기본적인 게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초창기 지구는 아마 지구화학적으로 세포가 되어 가다가
여기 보면 LUCA라고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라고 그래서 마지막 아주 공통적인 조상세포가 있을 거다. 분명히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포는 하나가 됐다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런 능력을 가진 세포가 됐다. 이 세포가 세균도 되고 또 고세균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염기서열을 쭉 보고 학자들이 비교해 보니까 스토리가 다 이래요. 분명히 여기에 세포가 하나 있었고 이쪽으로 얼마나 많은 세균력이 굉장히 종류도 많죠. 그 다음에 고세균력, 우리가 아직까지 이 고세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주 심해. 또는 뭐 화산 근처 아주 그 독특한 환경에 계속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복잡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나는 거는 세균들이 또는 고세균이 유전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서로 상대한테 막 줄 수가 있습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생명체가 자꾸 이제 다양하게 되죠. 이 세균은 10억 년 지나고 산소가 없을 때 생겼다가 또 10억 년 뒤에 산소를 만드는 세균들을 만들어지고 해서 지금까지도 지구상에 있는 세균들이 엄청 많죠. 고세균도 많고. 근데 여기 보면 레카라고 Last Eukaryotic Common Ancestor라고 해서 마지막 진행 공통 조상 이렇게 번역되는 LECA라는 세포가 있었을 거다. 이게 어떤 세포냐가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죠. 분명히 있고 요 세포가 공통이 되는 조상세포가 있고 이게 식물세포도 되고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이 균류, 곰팡이도 됐다. 이거를 지지하는 많은 결과도 있고 요새는 다 이렇게 믿어줍니다. 학자들이. 근데 오늘 이야기할 이 바이러스는 사실 여기서 생명체가 세포가 되기 전에 이렇게 나왔냐? 모릅니다. 바이러스 여들은 어디서 나왔냐? 사실은 잘 몰라요. 여기 그려놓긴 했지만 이거는 아직 학자들끼리 세포가 되기 전에 바이러스가 먼저 지구상에 있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바이러스는 철저하게 다른 세포에 들어가서 기생하는 거죠. 진짜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가고 홀몸으로 들어가서 자기 새끼도 다 까고 가장 간단하게 핵산, DNA나 RNA만 딱 갖고 있는 아주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있는 세포에 들어가서 작동하는 독특한 어떤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지구상에 세균에도 살고 고세균에도 살고 우리 사람한테, 식물한테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생명체, 인간이 여기 있는데요. 호모사피엔스. 염색체가 XY 성염색체 포함해서 우리는 24개고 여기 보면은 초파리, 예쁜 꼬마 선충, 관상용으로 쓰는 열대어, 제브라피쉬, 그 다음에 쥐. 저희들은 주로 쥐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쥐도 염색체가 21개고 유전자는 뭐 사람이 한 20만 개, 2만 개라면은 쥐도 한 2만 3천 개 비슷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만드는 염기서열 DNA에서 쫙 모아보면 사람하고 쥐하고 한 99% 같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있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쥐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은 사람을 갖고 실험할 수 없잖아요. 유전자를 없애거나 뭐 변형하거나. 쥐로 해봅니다. 해보고 원인 모르는 질병을 이제 진단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게 질병이 되는가 기전도 알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초파리나 이 꼬마 선충은 사실 육안으로 안 보여요. 세균을 먹고 사는데 DCB에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거머리 같이 생겼지만
그리고 물고기 열대어야 뭐 이렇게 관상용으로도 쓰는데 이 척추동물이죠. 그리고 조류, 이 치킨을 많이 씁니다. 이 닭, 쥐를 많이 실험하고, 그 다음에 식물로는 대표적으로 아라비덥시스 이 종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유전자가 27,000개고 염색체가 5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어떤 유전자는 식물하고 동물하고 거의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옛날 공통조상에서 왔구나 하는 걸 실험해가 유전자 시퀀스 같은 거 이렇게 비교해보면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가 이제 주로 바이러스가 많을 텐데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우리 유전체 100%라고 볼 때 염기서열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거의 반틈 45%가 트랜스포선 리피트로 되어 있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거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활동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유전체에 45%를 끼어 있더라 이거죠.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세히 보면 3분의 2 정도가 지금 밝혀져 있는 바이러스 시퀀스하고 비슷한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염기서열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났는 게 극히 최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되면서 쭉 45억 년, 그리고 생명체가 10억 년 후에부터 생겼다면 35억 년 동안 축적되어 왔는데 바이러스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유전자가 우리 몸에도 흔적이 한 반틈 이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이러스하고 공존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자체가 바이러스하고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나쁜 바이러스도 많지만 바이러스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생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사람, 현생의 인류, 뭐 한 800만 년 전에 이제 유인원에서 갈라져 갖고 200만 년쯤 전에 보면은 이제 여기 4번이죠. 호모 이렉투스. 직립을 딱 해서 불을 들고 있습니다. 불을 사용했습니다. 200만 년 전에. 그리고 한 50만 년쯤 전에 이 호모 사피엔스가 드디어 나타났고, 사람이라 하지만 사람 종류가, 호미니가 종류가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다 이제 멸종하고, 이 호모 사피엔스가 이때 비슷하게 나온 이 네안데르탈린도 덩치도 더 크고 치아라든지 뼈가 호모 사피엔스보다 훨씬 컸습니다. 1대1로 싸우면 훨씬 잘했을 것 같은데 머리가 나빴는지 하여튼 한 3만 5천 년쯤 돼가 다 멸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한 작은 퍼센티지의 시퀀스를 보면은 이 네안데르탈인 유래한 염기서열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뭐 자식도 낳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일정 기간 동안. 어쨌든 지금은 우리 사람은 한 종류로 이렇게 지구상을 지금 78억 명이니까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한 15만 년 전에 현생의 인류 크로마뇽인부터 시작해서 한 15만 년 전에 완전히 압도적으로 지구를 덮고 지구의 주인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면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그래갖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진화가 가장 이제 생물학에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윈이 주장할 때는 돌연 변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이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게 있고, 도움 안 되는 오히려 전해가 되는 변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되는 것은 버리고 도움되는 게 셀렉션 돼서 유전되는, 이거를 진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다윈이 이거를 자연 선택,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영국에 이 당시에 뭐 비둘기라든지 개라든지 농부들이 교미를 시켜갖고 다양한 종류로 불독이나 뭐 사이즈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거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artificially selection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다윈은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뭐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빚는 게 아니고 이게 자연적으로 선택되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 이론의 핵심은 일단 생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번식할 수 있어요. 생존과 번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된다고 이제 종려기원에 이렇게 썼는데 멘델이 나오고 나서 유전학이 확립되고 나서 1900년대부터 1930년대, 40년대까지 집단 유전학, 멘델 유전이 확립되고 나서 물론 멘델이 그 전에 유전학 확립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고 1900년 돼서 겨우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종합설, 그 모던 신세시스 영어라고 하고 이 신다윈주의가 막 활개를 쳤는데 이 그룹들은 다윈은 사실 되게 겸손했어요. 그 유전되는데 이 라마르크의 그 용불용설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쓰는 게 유전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신다윈주의자들은 무슨 소리 하노? 전부 다 DNA가 전달되는 거지 바깥의 경험이라든지 환경 인자는 유전될 수 없다고 이렇게 아주 매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신다윈주의라고 하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점점점 조사를 해보니까 임신 초기에 음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산모의 조건에 따라서 애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게 보고도 많이 되고 실험적으로도 동물 실험에서도 많이 보고되고 해서 그 후성 유전학, 환경과 유전이 서로 인터액션해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됐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음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기억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유전되더라 하는 게 최근에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 가소성 굉장히 플렉서블 하더라. 그리고 이보디브라고 해서 이 이볼루션 하는 게 수정란이 성체가 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변할 수 있고 중요하더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밝혀져서 이 DNA가 모든 걸 지배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내용이 이제 요사이 통합종합술로 특히 이제 노블 박사가 많이 주장을 합니다. 노블 박사뿐 아니라 이 후성 유전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학자들이 다 이제 동의하고 실제 예쁜 꼬마 선충이나 이렇게 갖고 실험해 보면 정말로 경험이 다 전달되고 몇 제너레이션 예를 들어서 쥐 같은 게 쥐색이 까만색인데 콩류를 음식을 계속 똑같은 거를 먹이면 몇 세대 지나면 털색이 바뀝니다. 근데 그게 계속 유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으로도 확 바뀔 수가 있다. 후성 유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카툰은 이 빌 게이츠 그 부인인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지구상의 가장 위험한 순서로 이제 내놨는데 뭐 상어부터 뱀까지 뱀은 1년에 한 5만 명이 죽는다고 해요. 독사에 물려서. 근데 랭킹 1위는 모기입니다. 모기가 지구상의 가장 위험한 생명체다. 동물이다. 왜냐하면
이 모기가 바이러스나 병원체를 전파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WHO에서 보고를 72억 명이라고 했는데 원래 코로나가 워낙 창궐해서 뭐 결핵이라든지 말라리아 이런 것 사람들이 손쓸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희생자가 원래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좀 가난한 나라에서. 그 다음에 랭킹 2번 두 번째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에서 그래서 위험한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병원체라 그러고, 여기에는 기생충, 곰팡이, 원충, 세균, 바이러스가 아닌 심지어 단백질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세균은 한 100만 종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사실 잘 모르죠. 바이러스도 5천 종 하는데 훨씬 이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아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프리온은 이 단백질인데요. 정상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변형이 일어나서 변형된 단백질이 이게 삶아도 안 되고 이게 감염을 일으키더라 하는 게 밝혀져가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죠. 이거는 프루사이너라는 분이 발견해서 나중에 노벨 의학상도 탔는데, 옛날에 그 광우병, 광록병, 사슴도 이렇게 머리가 뻥뻥 비는 그런 질환이 생기거든요. 광록병으로 그러고 양들도 그렇고 소광우병이고 사람도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야단 났죠. 실제 그 빈도 내리는 되게 적은데 너무 이제 우려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가짜는 아니다. 진짜로 이런 현상이 있고 이런 걸 잘 기전은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뒤쪽에 나올 이 바이러스는 분류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데이비드 발티모어라고 HIV 바이러스도 많이 연구하시고 또 특히 역전사 효소를 발견해서 노벨상 탄 분인데 한국에도 옛날에 오시고 했었습니다. 그분이 이 바이러스가 핵산이 갖고 있으니까 DNA든 RNA 바이러스든 결국 단백질을 만드는 이 mRNA가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보고 한 7개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먼저 세균부터 보면은, 세균 아까 50에서 100만 종이라고 그랬는데 52문, 필라라고도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종속, 과목, 관문계 할 때 문인데요. 우리 지구상에 구체로 많은 게 7가지 문이고, 우리 사람 같으면은 생명체, 사람뿐 아니라 여러 동물도 그렇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7문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장내 세균 하나 종류로는 1000여 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게 학자마다 좀 다른데 60쪽에다 성인 한 명이 세포가 한 60쪽에, 어떤 사람은 100쪽에 가는데 숫자가 그만큼 돼야지 우리 한 170m쯤 170cm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세균은 이보다 한 10배는 많을 거다. 장내 세균, 이 구강부터 항문까지 장내에 있는 세균 숫자를 합치면 그보다 한 10배는 많다. 그 세포 수로 카운트하면은 주인이 세균이지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장내 세균에도 그 세포 하나하나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엄청 바이러스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보시면은 토양, 식물, 나뭇잎, 또 공기 중 세균의, 그 다음에 바닷물, 담수, 우리 장내 세균이 장내에도 있는데, 이런 바닷물이나 이런데 세균만 산다면
우리가 이 생태 환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각각에 바이러스들이 있어서 적당하게 세균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태 에코시스템을 잘 유지하는 게 또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람한테 많은 이 두 개의 문이 이렇게 있고 사람한테는 없는데 토양에 많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게놈 정보로는 사람에 비해서는 150배나 많고 장내 미생물이 세균도 있고 고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물론 곰팡이도 있습니다. 이 우리 몸에 장에 그래서 음식을 뭐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많이 좌우되죠. 그래서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장내 미생물을 이용해서 치료도 하려고 하고 또 뭐 건강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바이러스도 세균한테 들어가서 사는 걸 세균 바이러스라고 그러고 특별히 이제 영어로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박테리오 페이지라고 부르는데 이것들도 종류란다. 숫자가 10에 31승계 정말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바닷물 이렇게 한 1리터 한 바가지 풀면 거기 한 10억 개 이상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요. 박테리오 페이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걔들이 뭐하냐? 바닷물 짜잖아요. 변이 없을 것 같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걔들의 숫자나 이런 거를 제어하는 거죠. 바이러스하고 같이 에코를 이루면서 만약에 박테리아 페이지가 없으면은 그 바닷물에 사는 생명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 우리가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토양도 마찬가지고 식물잎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세균, 바이러스, 우리 사람에 이르기까지 식물, 동물 다 진화되어 오면서 그 적응대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이 동물 세포에 침입해가 들어가는 걸 동물 바이러스라고 그러고 식물 잎에 들어가는 걸 식물 바이러스라고 그러고 식물이나 동물 아무데나 막 들어가는 이런 바이러스는 극히 드뭅니다. 바이러스가 자기가 좋아하는 세포, 침공할 수 있는 세포 이런 그런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바이러스, 세포에 침공할 수 있는 온전한 바이러스를 비리온이라고 영어로 불러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옛날에 메다워크 하는 분이 바이러스가 뭐고 정의를 해보라고 하니까 단백질 껍질을 덮어쓴 고약한 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단백질 껍질을 덮어쓴 그거를 이제 이 껍질 부위 안쪽에 핵산이 들어있는데 껍질 부위를 캡시드라고 그러고 이 바이러스 모양도 막대기처럼 이렇게 이게 담배 모자익 바이러스인데 있고 또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면서 또 이렇게 영어로는 아이코사 헤드랄 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폴리오 바이러스 같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마치 우주선처럼 머리가 있고 여기 중간에 이런 허리 같은 게 있고 또 발이 이래 나 있는 이게 세균에 들어가는 박테리오페이지 T4 바이러스인데 또는 이 세포처럼 이렇게 막이 되어 있고 이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엠블럽드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모양으로는 이렇게 주로 이런 종류로 되어 있고 실제 저희들이 실험할 때는 몸에 아무 사람한테 감염도 안 되고 무해한 그런 바이러스를 우리가 실험실에서 많이 씁니다. 이 박테리오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세균에 들어가거든요. 세균을 이렇게 깔아놓고 이 바이러스가 든 거를 이렇게 농도를 조절해서 뿌려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나거든요. 이거는 이 부위의 세균이 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붙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거 하나의 플라그라 그러는데 바이러스가 꽉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들도 이 바이러스에 있는 DNA를 많이 좀 빼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많이 집어넣어가 바이러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가 실험에도 많이 썼습니다. 요 사이는 이 바이러스를 세포에 잘 침공하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유전자 치료제로 많이 지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허가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관절염 같은데 아프잖아요. 그럼 거기에 미국 FDA나 한국에서 이거 써도 좋다 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AAV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다가 치료될 만한 유전자를 넣어서 정말로 효과 있다 하는 거 보여주면 이제 FDA나 이런 데서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7개 종류의 바이러스 중에 이 DNA 바이러스가 2개가 있고요. 1, 2, 클래스 1, 2, 3부터 5번까지가 RNA 바이러스고, 6번, 7번이 이제 역전사 유전자가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1번 같으면 천연두라든지, 우리 여러분들 다 이제 연세 있는 분도 계시는데 한 번씩 살아가면서 대상포진 같은 거 앓잖아요. 정말 아프고, 저도 뭐 몇 번 이렇게 대상포진 걸리고 했었는데, 이거는 허페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평소에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무리하거나 해서 면역이 뚝 떨어지면 얘들이 활성을 당라든가 신경 따라와서 막 증식합니다. 그러면 뭐 아프기 시작하죠. 처음에 물집 같은 게 보이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근데 이 대상포진 같은 거는 72시간 내에 빨리 항바이러스 약제를 먹어야지 더 이상 사고를 안 치죠. 그래서 시기를 넘긴다든지 하면 나중에 치료하기도 그렇고 되게 아프기도 하고, 허페스 바이러스, 이렇게 허페스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 주위에 또 이것도 3차 신경에 가서 거의 인류가 다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면역이 떨어지면 또 이게 활성화되가 신경 따라와갖고 입 주위에서 터졌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 497 바이러스가 사실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마귀 같은 것도 파필로마 바이러스고, 그리고 우리 유전자 자체가 제가 아까 45% 정도가 옛날 그 바이러스 흔적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공존 어떻게 하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이 슈퍼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생명체가 진화되어 오면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로 그 모든 걸 다 겪고 우리 유전자 속에 그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건 다 물리칠 수 있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무리 안 하고 면역만 잘 이렇게 유지를 하면은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요사이 클래스 4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SARS-CoV-2라고 바이러스 이름이 좀 깁니다. 코로나 계통의 바이러스고, 코로나 바이러스 원래부터 감기 바이러스였어요. 특히 동아시아에서 많이 여러 번 감염이 됐고, 왜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아시아 사람은 많이 안 죽는데 서양 사람들, 미국이나 저 유럽 같은 데는 치명률이 높냐? 그쪽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로 확 돌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그 전에 돌았고, 우리 몸이 면역 시스템이 특히 이제 크로스 이뮤니티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차 면역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한번 코로나 사천 지금 코로나 19처럼 그와 유사한 것들한테 한번 감작이 됐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T세포가. 그래서 비슷한 거 오면은 바로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사람, 특히 한국이나 일본은 뭐 그렇게 치명률이 안 높고, 원래 감기는 연세 많으신 분이나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원래 감기 조심하라 하잖아요. 위험하거든요. 감기로 나중에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감기 걸려가 결국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만 해도 한 2만 3천 명 폐질환으로 폐렴으로 이렇게 통계상 돌아가시는데, 코로나 왔다고 해서 더 증가했냐? 전혀 그런 증거는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 C형 감염도 요 그룹에 속하고, 에볼라나 인플루엔자는 타입 5고요.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 타입 6고, 이 B형 감염은 타입 7입니다. 그리고 같은 감염 바이러스라도 조금 다르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균이, 이 바이러스가 진짜 아무것도 안 갖고요. 요게 이제 바이러스인데, 요 자기 DNA를 탁 쏴버립니다. 여기 이 세균, 하나의 세균이고, 요건 세균의 염색체인데, 그러면 이 세균 DNA는 정보만 있어서 세균이 갖고 있는 전체 그 기구를 써서 자기 단백질을, 바이럴 단백질을 만듭니다. 만들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셈블리해서 완전체를 만들어가 기분 나쁘면 이 세포를 죽이고 튀어나와서 또 다른 세균에 옮기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들고 거지 중에 산 거지, 진짜 기생충 거죠.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 세균이 우리 지구상에 그렇게 많으면은 바이러스도 그렇게 많고 어떻게 세균이 존재할 수 있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인지해 갖고 처치할 수 있는 단세포지만 세균이, 이 세균도 면역 기능이 있더라고 하는 게 최근에 밝혀져서 원래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조금 뒤에 아마 다음 슬라이드 짚은데, 이 동물 바이러스 이건 세균이고요.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 이건 RNA 바이러스입니다. HIV. 이 사람 세포, 특히 T 면역 세포에 들어와서 이 사람 세포가 갖고 있는 기구를 써서 지가 바이럴 DNA를 만들어요. 이게 RNA인데 역전사에서, 그리고 사람 염색체 DNA에 쑥 꼽아놔요. 이 꼽혀져 있는 상태를 프로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요 자기 바이러스에 필요한 단백질을 많이 만들고 해서 이렇게 또 이거는 RNA 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바이러스가 되어갖고 또 다시 튀어나오고 또 세포를 죽이고 또 그 옆에 셀들을 감염시키고. 근데 이 HIV는 에이즈 일으키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감염하는 세포, 우리 몸에 세포가 한 200여 종류가 있거든요. 다 감염시키는 게 아니고 그 슈퍼 AI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세포예요. 그 T셀, T헬프 셀이라고. 거기에 쏙 들어가 싹 죽여버립니다. 걔가 없으면 면역 전체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면역 기능이 훅 떨어지니까 계속 온갖 질환에 잘 걸립니다. 암도 잘 걸리고 곰팡이에도 칸디다 진균증에도 걸리고 이래갖고 시름시름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어제 아래에 발표한 노벨 의학상 그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년 전입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C형 간염에 걸리면 치료비가 1억이 넘어가고 이게 날지 안 날지도 모른다고 정말 공포의 바이러스였습니다. 간경화, 간암 일으키고요. 진짜 머리 아픈 바이러스였는데, 원래 노벨상 타는 이유는 새로운 약 2개가 개발되고 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그거를 배양하고 치료제 개발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3분한테 노벨 의학상을 줬습니다. 요새 이거 C형 간염 바이러스 걸리면
치료를 한 8주간 하면 95% 치료할 수 있다고 해요. 아주 단기간에 연구로 획기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벨상 줘도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제입니까? 아닙니까? 노벨 화학상 타는 건데 이게 이제 세균입니다. 세균막이고 이게 바이러스죠. 세균에 침공하는 박테리오페이지인데 이게 DNA를 막 쏘고 있습니다. 자기 유전체 모기처럼 붙어갖고. 근데 이 세균이 아까 제가 했잖아요. 맨날 당하고만 있냐?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DNA를 싹 쏘니까 이 DNA 일부를 세균이 갖고 있는 유전자로 이렇게 탁 잘라갖고 자기 유전자에 싹 집어넣습니다. 제놈에. 그래갖고 이 세균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 더 세균 만들고 새끼 놓고 해가 그 다음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침공하면은 요 표시해 놨던 걸 요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해가 똑같은 염기서일 요 박테리오페이지가 비슷한 놈이 오면은 알아보고 이 바이러스의 DNA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세균, 단세포인데도 미생물, 그러니까 세균도 면역 기능이 있는데 후천성 면역 기능이 있더라. 이거를 밝혀서 올해 노벨 화학상을 줬습니다. 이게 밝혀진 지 겨우 2011년에 논문 2010년 이후에 막 알게 돼 갖고 우리가 이제 유전자 가위 기법으로도 많이 쓰는데 원래 이게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로 이 세 분이 헤파타이티스 C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까지 개발할 수 있게 해서 노벨 의학상을 줬고요. 이 두 사람이 이 여자 과학자 두 분이 이 바이러스가 박테리아한테 침공할 때 박테리아가 면역 기능이 있더라는 걸 밝혔고 그걸로 노벨 화학상을 탔어요. 이 다우나크 하는 분은 뭐 사람들이 유전자 가위로 워낙 유명하니까 저 사람 언젠가는 받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노벨상을 타게 됐습니다. 저는 프랑스에 있는 차텐티역 하는 과학자인데 둘이가 같이 해서 많이 밝혀냈고 저희들도 실험실에서도 이 기법을 많이 씁니다. 저렇게 툴로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게 많아서 그 숙주는 아까 제가 이 면역 기능이 우리가 진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자연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연동운동회가 음식 소화되면서 소화관을 쭉 따라간다든지 피부 그리고 코의 상피세포나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다 나름대로 이 세균들이나 바이러스가 잘 침입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설계가 그래 돼 있고 또 뭐 못에 찔린다든지 금방 이렇게 칼에 베인다든지 상처가 나면은 이런 대식세포나 호중구가 빨리 옵니다. 와서 세균하고 같이 드는 거 막 잡아먹고 이런 그걸 이게 선천성 면역, 선천 면역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얘들로 해결 안 될 때 그 quiet immunity라고 해서 T셀, B셀, B임파구가 와서 B임파구는 항체를 만들고 T임파구는 세포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또는 세균을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이토톡식 T셀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 만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열도 나고 이렇죠. 열이 나면은 이 임파구들이 많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저 적군을 물리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막 열난다고 성인이 바로 그냥 해열제 먹고 니르고 뭐 이러는 거는 오히려 이 질병을 좀 오래 끌 수 있다. 그래서 농담삼아 감기에는 사실 약이 없죠. 뭐 해열 진통제는 심하면 그런 거 조금 먹고 이러는 건데 바이러스 제제가 그렇게 마땅한 게 사실은 없죠.
이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도 그렇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특히 우리가 또 마스크를 끼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된다고 해도 양이 많지 않으면 바이러스 파티클이 또 금방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이 항미생물제, 특히 이제 세균,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곰팡이, 부정균 같은 거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세균의 여러 가지 DNA 합성이라든지 세균 막을 만드는 거 또는 뭐 중요한 물질을 넣을 때 차단한다든지 단백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항생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진국이든 우리나라든 항생제 많이 만드는데 거의 다 내성이 있어요. 진짜로 환자들한테 요긴하게 써야 될 때 약 안 들으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고 보니까 환자한테만 쓰는 게 아니고 수의사들도 동물한테 이렇게 항생제를 많이 줍니다. 치료할 때. 근데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요. 전체 항생제 생산의 100이라 치면 한 50%는 성장 촉진제로 준다고요. 미국에서 회사에서 나오는 항생제 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어디 소비되는가 보면은 한 반텀은 이 가축 키울 때, 칠면조 키울 때, 소 같은 거, 이 항생제를 이렇게 저용량으로 넣는다고. 그 양이 전체 회사 생산의 반텀이 된다고. 저런 걸 이제 가축 키울 때 워낙 대규모로 우리로 이렇게 키우니까 항생제를 접주면 가축들이 잘 크기도 하고 병도 덜 앓고 이래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질병 치료나 예방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항생제 내성균들이 아까 세균들이 유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해봐. 옛날에 만들었던 초기에 페니실린 같은 거 전혀 안 듣죠. 테트라사이클린 다 내성이 생기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 세균하고 또 과학자들하고 계속 또 레이스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도 만들고. 근데 항생제 남용은 진짜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1350년부터 2050년까지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보니까 2020년에 한 78억 지구상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50년 되면은 110억, 120억 명쯤 안 되겠나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이트에 요사이 보면은 제가 9월 4일날 이렇게 서치했는 건데 올해 전염병 사망한 사람 계속 지금도 들어가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숫자가 880만 이보다 12월까지 훨씬 많겠죠. 코비드19 때문에 좀 더 많이 이제 죽을 거라고 보고 뭐 낙태 건수 뭐 온갖 게 다 있습니다.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 저는 놀랐는 게 한 해 마약에 지출된 비용이 한 2,700억 달러 이렇게 소요되는 거 보고 진짜로 많이 마약이 우리도 모르게 유통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책에 의하면은 3번 질병이 대유행이 있었는데 초창기 이제 수렵 채집할 때는 뭐 떨어져 조금씩 인구로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죽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죠. 또 움직이니까 그렇게 뭐 굶거나 짐승들한테 다쳐서 죽을 가능성이 더 크겠나 싶은데 근데 만년 전부터 동물을 가축화 청균서에 보면 많은 동물이 있지만 12종류가 가축화되어 있다고 하죠. 사자를 가축화할 수는 없죠. 동물을 가축화하고 농업을 하기 시작해서 모여 살았습니다. 이때 곤충이 주로 매개해서
말라리아나 황열, 댕기열 같은 거 많이 했을 거다. 대유행을 이제 낳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죠. 인수, 사람하고 짐승하고 동물하고 공통병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생활 습관성 질환이 대유행 파동의 중간쯤 되는데, 사실 선진국에는 전부 이제 당뇨, 심혈관, 비만, 만성 질환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다 생활 습관 질환이라 그러고, 기대 수명이 이제 연장되고, 요사이는 과학자들도 지금 일본이 100살 넘은 저 인구가 한 8만 명 넘었다고 하죠. 불과 얼마 전에 제가 5만 명을 들었는데 3만 명이 늘었어요. 근데 앞으로 점점점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도 있고, 또 좋은 약이나 의료 기술이나 이런 게 빨리 발달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약, 메트포민 같은 거, 이런 거는 수명을 늘린다는 증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하면서 당뇨가 아닌 사람도 그걸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과학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간 오래 살지 않을까 싶고, 팬데믹,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거는 이 병원균과 직접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걸 보통 이야기하는데, 기업화된 가축산업, 식품가공산업,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자꾸 이제 원시림을 이제 우리가 해치게 됩니다. 세계환이 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동물들 서식지를 자꾸 침범하게 되고, 식물 같은 것도 콩류, 자꾸 이제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또 콩 같은 걸 많이 심으려고 하고, 유전자 조작해갖고. 그래서 브라질이나 저런 데는 불나도 잘 끄지도 않는 것 같아요. 사이 기후변화 때문에 불도 잘 나지만 억지로 끌 생각도 잘 안 해요. 태워버리고 거기 농장이나 이렇게 대규모로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잘 살면서 너희들은 좀 환경을 보존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참 힘들어요. 브라질 사람들도 잘 살고 싶어 하고 돈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기후변화는 진짜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제 개인적으로 가장 무섭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문제가 기후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도, 코로나19도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자꾸 박쥐 같은 거 서식지에 사람들이 안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길 닦고 하다가 보면은 식량도 모자라갖고 들쥐라든지 박쥐 고기 말려서 팔고 막 이러거든,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자꾸 이게 HIV도 그렇고 에볼라도 그렇고, 원래 그냥 이렇게 격리되어 있었는데, 이 바이러스들은 이 박쥐나 원숭이한테는 별 해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와서 사고 치는 거죠. 변형이 돼서. 스페인, 예를 들어서 팬데믹, 스페인 독감, HIV, 에이즈도 지금 팬데믹 상태죠. 2,5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한 3,000만 명 죽었다고 하죠. 감염도 지금 3,500만 명 좀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감, H5N1, 플루, 그 다음에 올해 코로나, 이런 게 팬데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하고 미생물하고 사실 비교해보면, 미생물은 30억 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고, 오늘날 우리 사람도 많지만 미생물이 30억 년 전부터 우리보다 훨씬, 우리는 진짜 겨우 얼마 안 되죠. 호모사피엔스 피하는 게 15만 년, 실제 농사 짓고 하면은 10,000년 조금 더 되죠. 그래서 바이오매스, 그냥 모아서 무게를 재보면은 지구상에 있는 미생물하고 우리 지구 위에 동식물 다 합쳐갖고 무게 재는 거하고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학자들이.
우리는 세균을 잘 못 보니까 도대체 어디 있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렇다 이거죠. 번식 속도, 진화 속도 게임이 안 되죠. 세균은 30분마다 이렇게 세포 자기 새끼를 깔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세대가 지나가야 되니까 이거는 뭐 그래서 항생제, 내성균 이런 금방금방 생기는 이유가 워낙 빠른 속도로 번식하고 진화도 빨리 된다. 우리 창자에는 한 세균만 싹 모으면 한 90g쯤 된다고요. 근데 이게 숫자로는 한 100조 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장내 세균만 그렇고 피부에 뭐 온데 다 이렇게 치면 이것도 제가 볼 때 좀 적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이러스뿐 아니라 박테리아도 우리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이게 막 옛날에 세균이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로 있습니다. 이 세포의 핵 속에 있는 DNA뿐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에도 DNA가 있거든요. 박테리아처럼 동그란 DNA가 있습니다. 세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사람 세포에 들어와서 같이 공생을 하게 되는 거죠. 공생균이고 장내 세균들 뭐 특정한 세균이 많아져서 독소를 분비하거나 나쁜 짓도 하지만 배탈도 나고 그렇지만은 비타민 같은 거 우리가 못 만드는 거 세균들이 만들어주고 우리가 소화 잘 못 시키는 그 음식을 소화해갖고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장내 세포도 세균을 그냥 잘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사이 뭐 회사들이 프로바이오틱스나 이런 거 많이 이제 개발하고 또 일부 그 비만 환자나 이런 경우에 건강한 사람들 뭐 스님 변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이렇게 프로세싱해서 치료제로도 쓰고 있습니다. 변을. 왜냐하면 그 균들, 건강한 균들을 집어넣어주면 환경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비전염성 질환, 생활 습관성 질환 이런 것들, 당뇨병, 비만 이런 것들이 다 장내 세균하고 관계 있더라고요. 요새는 심지어 보니까 이 정신 문제도 장내 세균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이 증거들도 많아요. 그래서 gut feeling 하잖아요. 장의 그 feeling 이렇게 하는데 장내에 있는 신경세포도 굉장히 많이 신경도 많이 와가 있습니다. 와가 있고 이 세균들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그 컨트롤 타워에 있는 신경을 굉장히 제어하고 있다. 근데 이 공생균 말고 좀 나쁜 짓 하는 감염균은 뭐 인수공통병이나 뭐 감염균 가는 게 바이러스도 되거나 코로나 공격적 공생균 갖고 에볼라나 에이즈 일으키는 HIV 같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박쥐라든지 에볼라 또는 뭐 중간 숙주한테는 별로 사고 안 쳐요. 원숭이한테 이 HIV 들어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같은 영양균인데 저게 사람한테 딱 들어와서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에이즈 환자를 만드는 거죠. 그런 거를 공격적 공생이라고 합니다. 원래 숙주한테는 해 안 끼치고 그 다음 숙주한테는 해를 되게 끼치는 결핵균, 매독 뭐 이런 거 병원균도 있고 또 어떤 세균은 디프테리아나 탄저병이나 뭐 화상병 같은 독소를 품어서 많이 만들어서 되기도 하고 또 군사 용어 비슷하게 어떤 경우에는 습격 전략계가 호흡기에 바이러스라든지 감기 같은 거 호흡기에 바로 감염균이 와서 감기를 일으킨다든지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 또 설사를 유발한다든지 이런 병은 바로 이 감염균이 습격하는 경우고 이 잠복 전략회가 참혹해갖고 들어와서는 가만히 있고 기회만 노리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결핵균. 결핵균은 사실 우리 인류의 3분의 1이 거의 감염됐다고 하는데 다 결핵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면역이 확 떨어지고 뭔가 이 트리거가 있으면 결핵이 되는 거죠. herpes 바이러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거의 99%다 감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복해가 있는 거죠. 간염 바이러스도 그냥 들어왔다가 낫는 경우도 많고 그 B형이나 A형도 그렇고 뭐 이게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질환을 일으키면 치료제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게릴라처럼 하는 게 있다. 이거는 HIV 같은 거. 이 면역 기능을 특별히 딱 타겟팅해가 게릴라처럼 사람을 모사기를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아까 팬데믹 이거는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거고 공간적으로는 세계적인데 시간적으로는 그래도 제한적입니다. 에이즈가 여전히 지금 창궐하고 있지만 지금 많이 제거가 되고 있죠. 코비드19도 내년쯤 초에 되면은 좀 끝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에피데믹은 지역적으로 대유행하는 건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제한됩니다. 흑사병 유럽에서 한번 쫙 돌고 그냥 끝나버린 거죠. 전 세계적으로 돌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엔데믹은 풍토 대유행해갖고 공간적으로는 제한되는데 시간적으로는 좀 긴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천년두 같은 거 지금은 박멸했다고 보는데 인류가 오랫동안 진짜 이렇게 예먹었죠. 천년두 때문에 마와라고도 이야기하고 질병 용어 중에 병원균 요소, 뭐 숙주, 범위, 동력, 감염력, 숙주 요소, 환경 요소가 있는데요. 아까 바이러스 설명하면서 이것도 세포막이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누로 계면활성제들은 비누로 싹 씻어버리면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비누로 30분간 흐르는 물에 손 씻도록 하는 이유가 뭐 바이러스가 있어도 다 그냥 괴멸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숙주 요인은 뭐 유전적, 자연적, 면역 기전, 문화적으로 또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또 그럼 차이가 많이 나겠죠. 여행도 우리가 많이 하게 되고 여기 보면 발병률, 유병률, 사망률, 치명률 이렇게 뭐 용어가 나오는데요. 주로 인구 10만 명당 새롭게 어떤 환자가 생기는 걸 발병률. 그 다음에 쭉 일정 기간에 다 그 질병 수를 10만 명당 몇 명인가 그걸 유병률이라고 부르고 사망률은 전체 인구에서 몇 명 사망했는가. 치명률 하는 거는 이 코로나19부터 뭐 코로나19 감염된 사람 중에 몇 사람 사망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5천만 명 중에 몇 명 사망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암 발병에서 병원균은 한 70% 암이 거의 병원균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많은 바이러스들 우리 그 위암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바이러리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다 위암이 생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지구상의 한 50%는 헬리코박터 바이러리가 감염됐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한 1%가 위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죠. 다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꼭 위암이 있다고 암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위시해서 여러 가지 그 허페스 바이러스, 파필로마 바이러스 특히 바이러스들 굉장히 그 자궁경부암 같은 것도 HPV라고 해서 그런 바이러스들이 많이 일으키고 혈액 종양 중에서도 바이러스들이 많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다 모으면 세균하고 또 감염이 이렇게 면역이 떨어져서 감염이 잘 되면은 만성 염증이 되면은 또 암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팬데믹 질환들이 저 멕시코 뭐 이렇게 지구상에 한글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뭐 홍콩 아시아 독감 이게 이 중국 사스 중국 코로나 뭐 이렇게 많죠. 호주 핸드라 이 핸드라크는 94년도에 말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핸드라라는 지방에서. 그래서 말들이 왜 죽지 하면 수의사들이 가서 뭐 좀
치료하다가 수의사도 죽고, 그래서 국소적으로 이렇게 끝났지만 대유행은 안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과일 박쥐인가 개들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었어요. 박쥐는 한 지구상에 1000종 이상 된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박쥐 얘들은 그냥 온데 날아다니니까 굉장히 이동거리도 있고 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박쥐를 잡아갖고 굉장히 저 바이러스를 많이 분리를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박쥐는 뭐 흔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고친 뭐 기업은 별로 없는데요. 중동 메르스, 낙타 매개로 이 아프리카 에볼라 생겼고, 이 멕시코 신종플루, 스페인 독감 뭐 이렇게 미국에 퍼졌는 거, 남미 지카 바이러스 이렇게 뇌에 침공하는, 이것도 모기를 매개로 하는데, 하여튼 이런 많은 질환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그 NIA 감염 질환센터 센터장이고 디렉터고, 그 트럼프 행정부에 지금 대표로 이렇게 저를 맡고 있죠. 이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들이 많이 저기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탄 바이러스, 한타 바이러스, 유행성 출혈열 우리나라에서 분리해갖고 이황 박사가 보고도 하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저 팬데믹 질환의 여기 세포입니다. 세포에 enveloped RNA 바이러스, 사스코브2가 여기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요 세포의 수용체가 ACE2라는 단백질인데, 아까 제가 바이러스가 식물이나 동물이나 아무데나 이제 감염되는 게 아니고 그 숙주범위라고 하는데, ACE2라는 단백질이 세포에 있어야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ACE2는 우리 몸에 비교적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폐로도 들어가고 뭐 뇌나 뭐 장기 뭐 여러 군데 신장 이런 데도 증상이 나타나는 게 그쪽에도 바이러스가 침공했다고 보는 거죠. ACE2, 그 다음 다른 단백질, 이거는 HIV 바이러스인데요. 이 다 RNA 바이러스고, 이 CD4 하는 게 아까 T셀, T헬퍼 셀이 갖고 있는 수용체고, CCR5라는 요 단백질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인지돼 갖고 여기에 쏙 들어옵니다. GP120이라는 일종의 스파이크 비슷한 게 결합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데, 유럽의 한 일부 인구가 이 CCR5라는 유전자가 32개의 베이스표가 이렇게 싹 잘려갖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HIV에 안 걸려요. HIV에. 성적으로 상대가 이제 파트너가 감염되어 있어도 CCR5 저 유전자가 변형이 있는 사람은 안 걸리더라 이거죠. 과학자들이 알아내갖고. 그래서 2018년에 중국에 과학자 한 명이 유전자 가위로 아버지가 HIV 걸리는 사람의 그 애를 낳을 때 저 유전자에 32개 베이스페어를 잘라버리고 애를 만들었습니다. 유전자를 배아 상태에서 조작했는 거죠. 수정란에서. 그러니까 그 애 이름이 쌍둥이 여자인데 루루하고 나나인데, 그 과학자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발표하고 나서 세계적으로 이게 연구 윤리에 아직까지 허락이 안 돼 있는 건데 해갖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루루하고 나라는 잘 크고 있는지 이런 게 좀 어쨌든 애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요 유전자를 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행성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고, 이 아데노 바이러스는 우리 실험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감기 바이러스 일종이고, 얘도 이렇게 카라는 단백질을 타고 들어오고, 기타 허페스 바이러스, 우리가 허페스 걸린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단백질들, 폴리오 바이러스, 소아마비 이런 것들, 이런 단백질을 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는 DNA 엔블러트,
여기도 DNA 바이러스가 엠블럽도 안 되는 건데, 저희 방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새로운 단백질을 찾아서 유전자 기능이 없어서 저희들은 디캄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진뱅크에 올렸습니다. 그 이름을 처음 지어준 거죠. 듀얼 IgG containing adhesion molecule, 줄여서 디캄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냥 아무 뜻 없는 MXRA8이라는 유전자 이름이 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 연구에서 그 많은 세포가 이 디캄이 발현되고 세포 이 단백질끼리 결합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논문을 냈는데, 파골세포의 기능이 더 중요하고, 2018년에 미국 팀이 요 치쿤구냐 바이러스라고,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온 관절이 아파요. 요 바이러스의 수용체다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네이처예요. 2018년에. 2019년 작년이죠. 요 구조를 밝히고 요 바이러스가 여기 항체를 만들어 갖고 치료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치kungunya 하는 바이러스는 뒤에 좀 나오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바이러스였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나중에 오면은 되게 골치 아프겠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이제 호흡기 질환, 감기, 결핵 부터 시작해서 설사병, 식중독 이런 거, 특히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이젤, 살모넬라, 여름만 되면은 매스컴이 한 번씩 나오죠. 물을 통해서 콜레라도 그렇고, 항상 이제 우리 생활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죠. 환경이 깨끗하니까. 소화질병들, 홍역,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소아마비 이런 거는 거의 다 이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HIV가 문제인데요. HIV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바이러스 바로 에이즈 환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잠복기가 10년 이래 되기 때문에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때부터 에이즈 환자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얘는 우리 HIV가 워낙 에이즈가 워낙 유명하니까 퀸 그룹 퀸의 영화로 보헤미안 랩소디, 너는 내 운명, 굿바이 마이 프렌드, 필라델피아 이런 유명한 영화들이 다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이야기죠. 1981년도 6월 5일날 CDC 미국 질병센터에서 처음 보고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T세포, CD4 T세포를 공격하고 변이가 너무너무 잘 일어나고, 이게 프로바이러스로 우리 제놈 DNA에 싹 꼽혀갖고 오랫동안 잠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변이가 너무 잘 일어나서 이 HIV를 백신으로 이렇게 좀 백신 개발하면 우리 다 맞으면 에이즈 겁도 안 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게 백신이 잘 안 만들어져요. 워낙 변이를 잘해갖고. 에이즈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오면 우리는 그 바이러스 디지즈를 거의 다 그만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힘드는 그런 거죠. 백신은 항체 생성하고 세포성 면역을 높여주고 아주 이제 좋은 건데, 이 에이즈는 아직까지 잘 못 만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결핵,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지난 2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결핵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10억 명쯤 됐대요. 단일 질환으로 가장 많이 사망률을 사망하게 했는 게 결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있어요. 결핵 보면 아주 오래 끈질긴 병이고, 지구상에 사람들 중에 3명 중 1명이 어쩌면 우리도 감염되어 있는데 흔적도 없이 지나간 경우도 있고, 면역이 확 떨어지고 하면은 결핵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면역을 잘 유지해야 되고, 결핵균을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라고 하는데, 이 코흐하는 과학자가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이 막대형으로
강균이라 그랬는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 결핵 예방 접종 이 불주사 맞죠? BCG 그 유명한 BCG인데 이 알베르 깔메트하고 게링한 사람이 이 만든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소 젖자고 소에 염증 이렇게 젖에 염증 걸리는 아가씨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은 보면 그거 다루는 사람들은 결핵이 안 걸려요. 그래서 저기 뭐가 있다 이러다가 소에서 결핵 유방염을 앓고 있는 소에서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가 소잖아요. 결핵균을 채취했어요. 채취해갖고 이 두 사람이 13년 동안 3주마다 이거를 균을 또 돼지 감자에 이렇게 해갖고 키워가 또 불카갖고 또 3주 되고 또 3주 계속 반복을 13년간 했습니다. 13년간 했는데 그래 균을 만들어갖고 찔러보면 또 결핵 일으키고 이러면 못 쓰는 거죠. 근데 231번째 개대배양에서 독성이 딱 소실되는 이 균을 만들었어요. 모양은 똑같죠. 근데 독성이 없다 하는 거를 찾아내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 깔멧 게링 이 균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 바실라이 깔멧 게링인데 앞에 이거는 지워버리고 바실루스 깔멧 게링 줄여서 BCG라고 우리는 옛날에 이 불주사로 이제 기억하는 거죠. 이거는 살아있는 균입니다. 결핵균입니다. 소 결핵균인데 독성이 없는 거죠. 살아있는 균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이 작은 균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는 항체도 만들고 메모리 T셀로 되어갖고 다음에 결핵이 오면은 물리칠 수 있는 그 군비를 다 증강해 놨는 거죠. 그래서 BCG를 사용했고 이쪽에 프랑스에 릴하는 곳입니다. 그 프랑스가 여기 파리가 여기 있고 이 국경지대인데 여기에 파스테르 연구소가 있어요. 여기서 이 두 사람이 계속 이 깔메트인데 계속 이제 연구했는 거죠. 전쟁 나도 계속 연구하고 그래서 프랑스의 파스테르 연구소가 전 세계에 이렇게 있는데 한국에도 있죠. 한국에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그 원본 이 균주를 일부를 우리한테 줘갖고 녹십자에 줬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맞게 됐고 지금도 이제 결핵균 애 태어나고 한 달 내로 이렇게 맞추고 하죠. 근데 미국은 안 맞춰요. 좀 찝찝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은 이제 계속 맞아왔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에서도 왜 동아시아는 괜찮지? 그 서구에서는 BCG 맞아서 그렇다. 잘 견딘다. 이런 뭐 보고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13년간 그래서 만든 지가 이제 1921년부터 만들어서 우리 인류한테 거의 뭐 공짜로 주다시피 프랑스 이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큰 업적을 세우는 거죠. 이 깔메트하고 파스테르가 죽고 나서 여기에 연구소에 파리에도 물론 연구소가 있지만 근무하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핵 보세요. 2000년도에 북한 대견 없습니다. 한국도 뭐 색깔이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없잖아요. 일본도 우리만큼 이 10만 명당 뭐 이만큼 되는 거죠.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는 결핵이 많고. 근데 2000년이잖아요. 이게 2016년입니다. 한국은 약간 더 진해졌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데 미국하고 일본은 그 전에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우리하고 비슷하게 있다가 일본은 미국과 같이 이렇게 하얘졌습니다. 호주도 그렇고 결핵 환자가 확 줄었다는 뜻이죠. 근데 북한은 뭐 더 진해졌고 북한이 거의 뭐 세계 최고에 가깝게 이상하게 우리 한반도에 결핵이 아직 환자가 많다. 인구 10만 명당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막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변하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도 상당히 재밌는 건데, 말카마 이게 나쁜 거고, 아리아 하는 게 공기, 나쁜 공기에서 이렇게 전파되는 질환이다. 옛날에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노벨상이 3개나 나왔어요. 말라리아 병원균을 찾아낸 사람, 이 라베람하고, 말라리아가 이 기생충이 어떻게 생활하더라, 모기에서 그 모기에 물려갖고 간에서 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게 이 로스라는 분이 쫙 밝혀갖고 노벨 의학상 이분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기생충 발견했는 사람이 뒤쪽에 받았어요. 그리고 2015년에 말라리아 치료제가 이게 인류로 보면 가장 많이 이제 감염되고 현재로서 또 사망자도 많은데 치료제가 계속 이제 개발되다가 획기적인 게 이 투유라고 중국 과학자죠. 이 사람이 정말 어렵게 해서 이 개똥 속에서 알테미니신을 개발해서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말로는 칭호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노벨상을 타게 됐는데, 그 전에도 이 원주민들이 그 퀴나라는 나무 껍질에서 따려갖고 이렇게 먹으니까 말라리아가 치료되더라, 이런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키니네라고 이렇게 나무 껍질에서 추출해갖고 그걸 썼는데 의학계에서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믿게 됐고, 미국도 베트남 전쟁 때 말라리아가 그걸 참고해갖고 비밀리에 말라리아 치료제 메이플로킨 하는 거 개발하고,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클로로킨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그게 정말로 코비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이제 의학계에서는 말라리아는 기생충이고 바이러스하고는 그렇게 메커니즘이 정확하지 않다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효과 있다 하는데 정말 과학적인 증거가 아직까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말라리아 충도 보면은 열대열, 3일열, 4일열, 난형열,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왕조 실록에 합질로 표현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에서도 오래전에 말라리아가 있었다. 지금도 있죠. 휴전선 근처나 이렇게 가끔씩 나타나고 합니다. 이게 말라리아 분포 보면은 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굉장히 아프리카에 많고 우리나라도 없지는 않죠. 그 다음에 에이즈, 이게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 보시면 이 미국에, 사실 세상은 공평해요. 이 선진국 말레리아나 결핵 같은 건 잘 없다가 에이즈는 엄청 많습니다. 아프리카, 미국, 특히 동성애자들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한국은 비교적 그래도 클린한 셈이죠. 이게 90년대고 2016년에 보면 이쪽 아시아 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그렇게 진하게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우리보다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이게 한국인데요. 이거는 새로운 에이즈 감염자 1년에 한 1000여 명 요사이 같으면 생긴다고 하는데 1994년 아마 세계화해서 그런지 갑자기 에이즈 감염자가 HIV 감염자가 확 올라갔습니다. 갔다가 피크를 치고 이제 좀 떨어졌는데, 실제 이제 HIV에 감염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현재 25,000, 한 3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초창기에는 제가 이때 제 대학원생 때는 100몇 명 이렇게 추적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요사이는 다 추적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한국에는 20, 30대 그 액티비티가 높을 때 20, 30대 환자가 되게 많다고 해요.
되게 좀 걱정됩니다. 근데 사망률은 뭐 거의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약도 좋아졌고 어쨌든 한 매년 한 1000여 명 이상 감염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곤충이나 바이러스들, 특히 댕기열, 황열, 웨스트 나일, 치kun구니아 이런 모기 같은 절지동물 매개 바이러스를 아스트로포드 바이러스라고 줄여서 아보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뭐 바퀴벌레, 이, 벼룩, 찐득이, 뭐 온갖 그 흡혈파리, 각다기, 뭐 말파리, 진딧물 다 이 바이러스 같은 거 옮길 수 있고 질환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kun구니아, 디캄이 수용체더라 그런 게 최근에 밝혀졌는 건데 이거는 모기전파 RNA 알파 바이러스고요. 탄자니아에서 처음 발견됐고 이 말 자체가 탄자니아 그쪽 아프리카에서 구부려서 걷는다. 관절이 막 너무너무 아프다고 해요. 열도 많이 생기고 그 관절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이 바이러스인데 한국에는 아직 그 보고가 없더라고요. 근데 인도, 그 다음에 이쪽 동아시아, 아프리카, 뭐 남미,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환자가 보고가 돼갖고 프랑스도 그렇고 있죠. 갑작스러운 발열, 관절통이 많고 발진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특별한 치료법은 없는데 발에 발진 같은 게 확 나고 엄청 아파갖고 잘 견디기 힘들고 이래서 이것도 막 유행해서 한국 아시아로 이쪽 동아시아로 막 오면은 그 전까지 치료제나 이런 걸 개발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화질병, 홍역이나 소아마비 이런 것들은 인류가 노력해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바이러스 재단이라도 과학자들이 열심히 해서 아까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그 몇 년 만에 획기적으로 나섰듯이 앞으로 뭐 코로나19도 그렇고 잘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염병 유행 위험 요소로서 이 가난한 자, 병에 걸린 빈곤자, 자연재해 뭐 이렇게 또 실험실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우리 그래서 대학이라든지 연구실에 이거 조심하라고 늘 생물 안전에 대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매년 반복해가 전학기 후학기 교육을 받습니다. 아는 건데도 또 막 보고 그걸 해야지 통과되도록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매개곤충 번식지라든지 야생세계 접촉, 인류와 지구 생명체 이 실험실 이것도 이번에 코로나19도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든 게 아닌가 막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엉터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오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축산도 2018년에 도축했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로 도축하고 이래서 이런 거 짐승들을 자꾸 이렇게 모아가 키우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수산업이 한 2030년에 절반이 요새 바다가 그 산호초도 좋고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점점점 모든 어류도 양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새롭게 그 바다에 사는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행객 많아지고 2018년에 14억 명이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다음 150개 신종 질병 중 약 4분의 3은 인수공통병이고 바이러스, 세균, 원충, 기생충 이렇게 비율로 나누는데 이 책 2009년에 썼는데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차기 팬데믹 병용균은 RNA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카우프만 박사가 예측을 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지역은 아시아 중심국의 가축 집단 사육 농장과 중앙아프리카의 삼림 파괴 지역이다. 일단 이들 지역에서 전염병이 출현하면 지구촌 전체에 퍼져나갈 것이다. 뭐 거의 RNA 바이러스고 지금 코로나19가 그렇잖아요. 이
전문가는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빈곤과 전염병 이분이 원래 이제 그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로 이 책을 쓰게 되셨어요. 그래서 2000년 들어와서 밀레니엄 개발 프로젝트라 해가 2000년부터 2015년 15년간 인류가 8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이 절대 빈곤 기하, 일일 소득을 1.25달러 미만 인구를 반틈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개를 목표를 정하고 21개를 세부 계획을 세우고 유엔에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대학에 있지만 유엔에서 어떤 식으로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뭐 어떤 특정한 나라 문제가 아니고 인류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끝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해갖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그리고 지구 환경 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 다양성, 경제사회 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뭐 다양하게 17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169개 세부 목표로 30년까지 노력하자. 여기 보면 빈곤, 농업 강화하고 건강, 교육, 성평등, 물 뭐 다 나옵니다. 그리고 12번이 보면은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하자. 그 다음에 13번이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을 실시하자.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 기후변화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 개인적으로 저도 뭐 핵폭탄이나 이런 거 무섭지만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생물 전공하는 사람에서 기후변화입니다. 지금 영구 동토증이 막 녹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수만 년 동안 가만히 있던 그 바이러스는 이렇게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고 아프리카에 불나고 저 벌목하고 이러면은 이 바이러스도 가만히 있거든요. 또 생명체들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숙주들이 이것들이 도시 주변에 오게 되고 사람한테 이렇게 점프오버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그동안 뭐 예측된 바이러스 같으면 괜찮은데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바이러스다 이렇게 하면은 한 방에 멸종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1500 그 코즈테크 코즈네츠입니까? 저 아즈텍 문명을 완전히 말살한 그 스페인, 그때는 에스파니아죠. 와서 거기 마마죠. 천년두를 퍼뜨려갖고 그 지금 멕시코 아즈텍 문명을 그냥 박살을 내고, 또 남미의 페루, 칠레 저쪽으로 또 이렇게 문명을 다 이렇게 파괴한 게 다 질병이죠, 질병. 그래서 인류는 전염병은 지구촌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 근데 생각은 글로벌리 하고 행동은 로컬리 하자. 또 생각도 글로벌리 하고 think 글로벌, think act 글로벌 할 수도 있죠. 미생물과 전염병 발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게 공기, 평화, 안보, 정의, 환경, 문화, 보건, 질병 같은 거는 이게 공공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백신 연구소나 또 국제보건법, 또 실제 인류가 막 노력해서 천연두를 없애고 이런 실명을 하게 하는 사상충 이런 거 퇴치했거든요. 머크사가 돈 대갖고 아프리카에 노력해갖고, 또 큰 회사들 파이자나 이런 회사들이 돈 대갖고 또 실명 치료 항생제를 개발한 경우도 있고, 또 뭐 우리나라에도 온 저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 하는 제프리 삭스 박사 경상북도에 와서 뭐 강연도 하셨는데,
돈 많은 조지 소로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 보고 당신들은 뭐 잘 살지 말고 뭐 그대로 지금 유지하면서 환경을 보호하자 이렇게 설득한다고 설득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가 빨리 경제 발전을 했는데 너무 졸부 형태를 많이 보여줘서 한국을 모델로 해서 막 따라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앞서가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반성도 되지 않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스님이 지리산에 계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대안이 스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활생 스님이신데 소욕지족하는 생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욕심을 적혀가지고 지족할 줄 알아야 된다. 족할 줄을 모른다. 지가 많이 가져도 족할 줄을 모르면 계속 더 추구하게 되고 그 소욕, 지족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각자 노력해야지 되는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앞에 UN 그 목표하고 되게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생화학 전공이고 주로 저는 이제 뼈를 연구했습니다. 골다공증이나 골관절염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학회 활동도 주로 그래 했는데 그동안 쫙 공부해보고 제일 결론이 이겁니다. 음식을 진짜 약간 적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포를 이렇게 키워보는데 이 영양분을 많이 주면은 세포가 암세포로 변해버려요. 그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이 영양분이 너무 비싸다고 적게 주면은 부실해져요. 비실비실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못 자랍니다. 그래서 아주 적정량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그 나이에 맞게 필요한 영양분, 내가 활동이 적으면 적게 넣고 이런 그 제어할 수 있는 그래야지 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운동은 모든 어떤 약보다도 모든 음식보다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운동해야 되고 이 뼈에도 운동을 하면은 호르몬이 최근에 밝혀진 게 새로 나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데 이 호르몬을 없애버리면 뇌세포가 잘 발달을 못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정말로 열심히 뛰고 운동해야지 뼈에서 그게 많이 나와서 뇌의 그 기억이나 학습이 좋아집니다. 근데 실제 우리 그 학생들 중고등학생 카리큘럼 체육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진짜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 다닐 때는 학력고사에 그래도 체력 점수가 20점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새는 그것도 다 빼버리더라고요. 1994년인가 6년인가 그 체력 그 테스트 하다가 한 명이 죽었다고 교육부에서 그냥 제대로 없애버린 거예요. 정말 그거는 바보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고 리듬이라고 제가 썼는 거는 과학자들이 이것도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이제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사는 생명체들은 다 세포 하나하나가 시계가 장착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서카디안 리듬을 담당하는 클락진들이 있더라. 그게 우리가 햇볕을 받으면 뇌에서 작동이 되고 온몸에 작동되고 세포 하나하나도 시계가 있더라. 이걸 흐트러 버리면 뭐 질환들이 잘 생기고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그 서카디안 리듬 하는 거는 우리가 저녁에 빨리 자고 아침에 빨리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동양의 그 음양 오행설에 맞게 이렇게 생활하려면 저녁에
빨리 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4, 5시 그런 그 생활이 스님들 생활과 제일 가깝다고 해요. 저는 그래 일찍 일어나지는 못하는데 이게 너무 늦게 자고 너무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도 그 하루 사이클을 잘 이렇게 맞추고 또 스트레스 이거야 뭐 다 아는데요. 스트레스도 살짝 스트레스는 참 좋은데 너무 많이 받으면 면역기능이 깨지기 때문에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아는 건데요. 우리 WHO에서 이 헬스, 건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건강이란 영어로 써놓고 밑에 번역을 해보면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 외에 신체적, 피지컬, 멘탈, 정신적, 소셜, 사회적으로 웰빙이 되는 완전히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나뿐 아니고 상대도 좋은 환경이 있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WHO 이 건강 데피니션에 종교계에서는 스피리추얼도 좀 넣어도 하면서 계속 주장했는데 그 영적하는 말이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좀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직 안 넣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멘탈, 소셜 이 3가지 각도에서 웰빙이 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건강있게 헬스라고 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